전근대적인 중국의 경제 마인드. 중국이 생각하던 무역, 조국무역. 전통시대 중국은 자신들만이 오직 하나의 진정한 문명국이었으며 중국을 벗어나면 모두가 중국보다 열등한 세계로 생각했다. 그리고 세상에는 오직 하나의 통치자인 중국 황제가 전 인류를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또 세상은 황제가 직접 통치하거나 황제가 임명하는 제후가 다스리는 것이 그들이 생각하는 세상의 올바른 질서였다. 그리고 제후는 황제를 위해서 조공이라는 공물을 정기적으로 바치는 게 도리였고, 이때 황제도 제후에게 대가로 하사품을 선사하는 게 마땅한 도리라고 생각했다. 즉 조공과 하사품이라는 것이 중국이 생각하던 국제공인 무역이었다. 그런데 이런 조공무역에는 독특한 특징이 있었다. 무엇보다 조공품들은 이국적이어야만 했다. 중국 관료, 니들 왜 비단을 가지고 오냐 해? 일본 사신, 조공하려고 가지고 왔으문이다. 필요 없다, 가져가라 해. 중국에서 넘쳐나는 게 비단이다 해. 이거 뭐냐 해? 조선 사신, 인삼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인삼은 다 뜯어먹고 없어졌다 해. 잘 가지고 왔다 해. 이랬던 것이다. 다시 말해 중국인들에게 사용가치는 그닥 중요하지 않았다. 그보다 중국에는 없는 특이한 것이 중요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을 소유함으로써 황제는 스스로의 권위를 드러내려고 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명나라 황제들은 동물원을 만들고 그것에 외국의 신기한 동물들을 들여놓음으로써 자신이 만인의 군주라는 사실을 증명하려 했다. 와, 이게 말로만 듣던 코끼리인가? 역시 황제는 다르다는. 반면 중국 황제도 그에 대한 답례로 조공국들이 필요로 했던 물품을 기꺼이 선사했다. 가령 유교병전, 악기, 비단, 자기 등이 그것이었다. 이런 하사품은 조공국의 통치자들이 자신의 신하들에게 다시 하사품으로 줄 수 있었기 때문에 대단히 유용했다. 우와, 우리 임금님 대단하시다는. 그러게 중국 황제와 이렇게 각별하실 줄이야. 이렇게 제후국의 왕들은 하사품을 내림으로써 충직한 신하들을 확보할 수 있었고 자신이 중국 조정과 특별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을 다른 귀족들에게 환기시켜 더욱 통치권을 확고히 할 수가 있었던 것이다. 조국무역의 한계. 조국무역이 꼭 정치적인 목적으로만 이루어졌던 것은 아니었다. 사실 조국무역은 대부분의 경제적인 교류도 함께 수반했다. 예를 들면 이렇다. 청나라는 광둥지방의 쌀을 조공으로 보낸 시암왕국의 조국무역을 확대해줬는데 이 조치로 시암왕국은 진귀한 비단, 도자기 등을 가져올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보낸 쌀의 가치를 보상하고도 크게 남았다. 그런가 하면 중국은 시암의 조공품으로 인해 남부 지역의 식량 가격을 크게 낮게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테면 윈윈 게임이었다. 그런가 하면 조공 사절단에는 늘 언제나 상인들이 숨겨져 있었다. 그들은 마부 짐꾼으로 위장했지만 그들의 짐 속에는 중국인들과 장사를 할 무역품들로 가득했다. 드라마 상도를 본 사람들은 익히 기억할 것이다. 우리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상당수가 그랬던 것이다. 이들은 북경에 머무는 동안 개인적으로 가져온 교역 물품을 팔 수 있었다. 또 황제의 하사품도 곧바로 시장에 유통되곤 했었다. 이건 임금님께 갖다 바치고 이건 시장에 내다 팔자. 황제의 하사품을 저작거리에 함부로 팔았다니 왠지 놀랄 일이지만 당시에는 만연된 관습이었다. 사실 중국 상인들에게 황제의 하사품만큼 인기 품목도 없었고 사신들도 그걸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중국인들에게 비싼 값으로 팔 수 있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훨씬 경제적인 행동이었다. 오히려 중국 상인들은 이렇게도 불평했다. 나 요즘 황제님 왜 이렇게 짜셔? 고작 하사품이 이게 뭐야? 아무튼 이렇게 조국무역은 경제적인 이익도 함께 수반하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이런 방식은 정상적인 국제무역이라 할 수는 없었다. 무엇보다 보따리 장수에 불과한 규모였기 때문에 경제 전체에 기여하는 정도는 극히 미약할 수밖에 없었다. 19세기 서양인들은 이런 아시아의 조공무역을 보며 이렇게 비웃었다. 경제 논리보다 정치에 구속된 희한한 거래가 아닌가. 때문에 유럽인들이 중국의 문을 두드리고 있을 때 가장 소리 높이 요구했던 것은 바로 조공제도의 철폐였다. 인간이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욕구인데 어서 중국도 자유방임주의의 이치를 깨달으셈. 하지만 중국은 묵묵부답이었고 여전히 무역을 하러 온 외국 대신들에게 중국 황제는 무릎을 꿇도록 요구했기 때문에 유럽인들은 곧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 폭력을 써서라도 중국을 개방시킬 수밖에 없겠어. 사실 아편전쟁의 진짜 원인은 중국의 콧대 높은 조공무역 때문일 수도 있음. 세계 최초로 지폐를 사용하던 중국. 돈이라는 것은 너무 많이 찍어도 문제지만 너무 적게 찍어도 문제다. 이런 상황은 중국 역사에 있어 경제가 가장 역동적이라 할 수 있었던 당대와 송대에 나타났다. 화폐를 너무 적게 찍었던 게 문제였다. 나 요즘 왜 이렇게 돈 찍어달라고 성화인 거니? 이미 작년에 비해 올해는 20배나 찍어내고 있는데 부족하다고 하니 큰일입니다. 요즘엔 구리가 부족해서 철락, 심지어 도자기로 돈을 만들어 쓰는 동네도 있다고 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위조 지폐를 만들어주면 오히려 땡큐였다. 여기에 고액권 화폐를 발행하지 않았다는 점이 더 큰 문제였다. 사실 인류 역사에 있어 통화 가치를 나눠 사용하던 문명은 그리 많지 않았다. 결국 송나라 때는 화폐가 부족하여 고액의 거래에는 비단과 차 등의 물품 화폐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런 물품 화폐는 문제가 많았다. 너무 무겁다 해. 그리고 중간에 도둑 만나면 다 뺏긴다 해.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타난 게 바로 어음이라는 문서였으니 오 이거 편리하구만. 생각해낸 사람 완전히 천재. 원거리 무역에서는 곧 어음으로 통용되게 되었다. 당시 어음의 사용 방법은 이러했다. 예를 들어 상하이에서 항저우로 소금을 배달하는 사람이 있었다. 이때 소금을 전달하고 상인은 대금으로 비단이나 구리를 받는 것이 아니라 어음 쪼가리를 하나 받는다. 그리고 고향에 도착했을 때 비단이나 구리로 교환할 수 있는 종이 쪼가리를 제시하면 됐다. 그런데 이런 어음은 필연적으로 문제점이 발생했다. 나 이거 진짜인 줄 알고 교환해줬더니 알고 보니 사기였잖아. 아니 비단 100필이라고 했는데 왜 70필밖에 안 줘? 30필은 수수료 모름? 이런 날감도 같은 놈들 가만히 앉아서 30필이나 뜯어먹어? 사기꾼과 높은 수수료의 문제로 문제점이 고조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럴 때 중국 정부는 사태를 파악하고 강력하게 나섰다. 이제부터 어음은 공정하게 국가가 발행해주겠어. 이걸 사용하면 사기꾼들에게 뜯길 염려도 없고 높은 수수료에 뜯길 염려도 없을 거임.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송나라의 지폐였다. 1024년이었다. 중국 정부는 이 지폐를 어떤 물품과도 교환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상인들에게도 다른 어음을 발행하는 대신에 정부의 지폐를 사용하도록 했다. 중국은 왜 지폐를 버렸나? 1000년 전 인류 최초로 지폐를 만들게 된 중국이 여기서 조금만 더 생각했다면
오늘날과 같은 화폐 경제 체제로 들어설 뻔했었다. 그렇게 되면 상업 발달, 금융업 발달, 자본주의의 발달이라는 폭발적인 연계 효과를 부과할 수도 있었고, 어쩌면 중국이 서양을 앞질러 세계를 지배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다. 왜였을까? 중국인들에게 지폐는 그저 어음 대용이었다. 지폐, 이건 흔히 사용되는 게 아닌. 국가에 세금을 내거나 멀리 떨어진 곳과 거래를 할 때만 사용하는 거지. 때문에 근거리간 매매를 할 때 중국인들은 주화를 사용하거나 상품 화폐를 사용했다. 여기에 지폐라는 화폐는 태생적으로 불안한 화폐였다. 솔직히 종이 쪼가리 아닌가? 그런데 이거 보증해주던 나라가 무너지면 뭐임? 한마디로 세대는 거지. 그랬는데 정말로 그런 일이 벌어졌다. 원나라의 국군이 다해가는 무렵 더 이상 화폐는 원거리 교역을 위한 지불수단이 되어주질 못했다. 지금 전쟁 중이라 이걸 받아봤자 다른 곳에서는 못쓰. 당시 중국의 남쪽은 한족의 농민군들이 차지하고 있어서 이런 곳에 원나라가 찍어준 지폐를 가지고 가봤자 불쏘시개 취급을 당해야만 했다. 결국 원나라의 붕괴 이후 지폐는 중국 역사에서 완전 자취를 감추게 된다. 지폐를 버린 중국, 서양의 호구로 전락하다. 명나라가 들어서자 중국은 원거리 교역과 세금 지불 수단으로 지폐 대신에 은을 사용하게 된다. 이런 은은 처음에는 일본과 베트남, 미얀마 등지에서 유입이 되었다. 하지만 중국의 인구가 얼마인가 간의 기별도 차지 않았다. 이런 시기에 절묘하게 서양은 신대륙을 발견하게 되고 또 페루와 멕시코에서 엄청난 은광을 개발하게 된다. 아니 코쟁이들 또 왔네. 글쎄 너희들 물건 전혀 필요 없대도 그러네. 과연 그럴까? 이거 한번 봐주실까? 오 마이 프레셔스, 이 많은 은을 어떻게 다? 이후로 유례가 없을 정도로 엄청난 양의 은이 신대륙에서 중국으로 들어오게 된다. 그 대가로 중국인들은 영국과 네덜란드인들에게 비단과 도자기를 팔았다. 근 300년간 이어온 이 거래에서 중국은 전세계의 은 생산량의 거의 절반을 중국의 화폐 제조를 위해 수입하게 된다. 그 사이 중국에 발달된 문물들이 서양 곳곳으로 유출됐던 것은 물론이다. 다만 당시 유럽인들이 했던 노력은 잔머리를 잘 썼었던 것 외에는 없었다. 그저 배를 타고 신대륙을 발견하고 흑인 노예들을 데리고 와서 광산에서 은을 캐게 하고는 그걸 중국인들에게 판 것에 불과했다. 그에 비해 중국은 수천만 명의 노동력으로 만들어진 값비싼 비단, 도자기 등을 고작 은덩어리를 얻기 위해 서양 세계로 마구 유출했던 것이다. 만약 중국의 지폐 실험이 실패하지 않았더라면 중국인들은 굳이 은을 쓸 필요가 없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서양인들은 비단이나 도자기 등의 진귀한 물건을 향유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